캐서린은 18개월에 걸쳐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나를 찾아와 집중적인 정신치료를 받았다. 캐서린은 통찰력이 뛰어나고 자신의 증세를 치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훌륭한 환자였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캐서린의 감정과 사고와 꿈을 천착했다. 캐서린은 자신의 반복적인 행동 양태를 인식하게 되면서 통찰력이 깊어졌고 이해력이 넓어졌다. 캐서린은 해상무역상이던 아버지가 집을 자주 비웠으며 종종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있었다는 등의 세부적인 사실들을 기억해냈다. 혼란스럽게만 느껴졌던 스튜어트와의 관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스튜어트에게 분노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할 줄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나의 기대와는 달리 증세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환자가 숨어있던 과거의 불쾌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 양태를 인식하고 교정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신의 문제를 좀 더 객관적이고 폭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되면 증세가 가라앉기 마련이다. 그러나 캐서린의 경우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불안과 공황 발작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악몽은 생생한 장면으로 반복되었고 어둠, 물, 폐소에 대한 공포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얕은 잠은 늘 불쾌한 여운을 남겼고 심장박동이 심하게 빨라지는 증세가 늘 따라다녔다. 캐서린은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을 두려워해서 어떠한 약제 처방도 거부했다. 나는 넘지 못할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다. 그러나 좌절감은 곧 단호한 결심을 불러왔다. 어찌되었든 나는 캐서린을 돕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술을 여러 잔 들이켜고 나서야 겨우 탑승할 수 있을 정도로 비행기를 무서워하던 캐서린이 회의차 시카고로 향하던 스튜어트와 동행하게 되었다. 1982년 봄의 일이었다. 시카고에 도착한 캐서린은 스튜어트를 졸라 이집트 유물을 전시하고 있던 박물관을 찾아가게 되었다. 캐서린은 이전부터 이집트의 유물과 유적 모형에 관심이 많았다. 학구적인 성향과는 거리가 멀고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 공부한 적도 없었지만 어쩐지 그 유물과 유적들이 친숙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이날 전시 해설가를 따라 유물을 둘러보던 캐서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설명 중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 지적은 모두 옳았다. 해설가는 놀랐고 캐서린은 망연자실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알고 있을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문 해설가의 설명을 고쳐줄 만큼 내가 옳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묻혀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난 걸까? 캐서린은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을 나에게 들려주었다. 한 달 전에 내가 최면요법을 써보자고 권유했을 때 겁을 집어먹고 거부했던 캐서린은 이집트 유물 전시회를 다녀오고 나서야 마지못해 최면요법 사용에 동의했다. 최면요법은 오랫동안 묻혀온 환자의 기억을 되살리는 데 훌륭한 도구가 된다. 최면에는 신비스러운 구석이 전혀 없다. 최면은 일종의 정신집중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시술자의 숙련된 지시에 따라 환자는 긴장을 풀고 기억을 더듬어가게 된다. 그때까지 내가 최면요법을 시술한 환자는 수백 명을 헤아리는데 환자의 긴장을 풀어주고 공포증을 누그러뜨리며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을 고치고 억압된 기억을 되살리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 가끔은 유아기의 기억까지 되살아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2~3살적까지 거슬러 올라가 마음에 상처를 남긴 사건들을 회상해낸 환자도 있었다. 나는 캐서린을 소파에 눕히고 눈을 살며시 감으라고 한 다음 머리 밑에 작은 베개를 받쳐주었다. 먼저 호흡에 정신을 집중하라고 했다. 캐서린이 숨을 내쉴 때마다 쌓여있던 긴장과 불안이 조금씩 사라졌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점차 안정감이 밀려왔다. 몇 분을 그러고 나서 나는 얼굴과 턱, 목과 어깨, 팔, 등과 배, 다리 순서로 몸의 근육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것을 상상하라고 했다. 캐서린은 자신의 몸이 점점 소파 밑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느꼈다. 그런 다음 머리 쪽에 밝고 하얀 빛이 있다고 상상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 빛은 몸 아래로 퍼지면서 모든 근육, 모든 신경, 모든 신체 기관을 이완시키는 빛이라고 말했다. 캐서린은 깊은 안정과 평화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다. 달콤한 졸음이 밀려오면서 평화와 정막에 쌓인 세계가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내 나의 지시에 따라 빛이 캐서린의 몸을 채우고 주위를 감쌌다. 나는 천천히 10부터 하나까지 거꾸로 세어나갔다. 숫자를 하나씩 셀 때마다 캐서린은 더욱더 깊은 휴식으로 들어갔다. 최면 상태가 더욱 깊어졌다. 캐서린은 모든 소음을 잊고 내 목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세었을 때 마침내 온전한 최면 상태에 들어갔다. 모든 과정에 얼추 20분이 걸렸다. 잠시 후 캐서린의 기억을 점차 후퇴시키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내도록 유도했다. 캐서린은 깊은 최면 상태에서 말을 하고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다. 캐서린은 6살 때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아파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5살 때 다이빙대에서 떨어진 끔찍한 일을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물에 빠져 숨도 못 쉬고 물을 꿀꺽꿀꺽 삼켰다고 하면서 실제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헉헉댔다. 나는 그 일은 이미 지나갔으며 여기는 물 밖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 캐서린은 다시 정상적인 호흡을 시작했고 여전히 깊은 최면 상태에 있었다. 캐서린을 깊이 억압하고 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찾아내는 극적인 과정에 도취되어 나는 캐서린의 어린 시절과 이집트 유물에 대한 지식의 관계를 점검해보는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어쨌든 캐서린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었다. 몇 가지 끔찍한 기억을 되살려냈고 나는 이제 치료에 중대한 진전이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온 캐서린은 증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놀랐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질식에 대한 공포, 물, 어둠, 폐소에 대한 두려움의 원인을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밝혀냈지만 여전히 혹독한 공포와 통제할 수 없는 불안 증세가 깨어있는 캐서린을 매 순간 괴롭혔고 잠이 들면 전과 똑같은 악몽에 시달렸다. 나는 기억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했다. 캐서린은 최면 상태에서 느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덕분에 나는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또박또박 받아 적을 수 있었고 그것을 여기에 직접 인용할 수도 있게 됐다. 나는 캐서린을 2살 때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했다. 하지만 특별한 사건을 떠올리지는 못했다.
나는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 캐서린이 겪고 있는 증상을 처음 일으켰던 때로 가보세요. 이어서 벌어진 일은 나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건물 위쪽으로 올라가는 하얀 계단이 보여요. 기둥이 많은 건물인데 앞이 트여 있어요. 문 같은 건 없어요. 저는 긴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헐렁하고 촉감이 거칠어요. 전 머리를 따았어요. 긴 금발이에요. 나는 당황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이 몇 년이며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아론다. 18살이에요. 건물 앞에 시장이 보여요. 바구니. 양쪽 어깨로 지는 바구니예요. 우리는 골짜기에 살아요. 물이 없어요. 지금은 기원전 1863년이에요. 여기는 풀도 없고 아주 덥고 모래투성이에요. 강은 없고 우물이 하나 있어요. 물은 산에서 이 골짜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형에 대한 설명이 끝난 뒤 나는 캐서린에게 몇 년 뒤로 가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나무들이 있고 돌을 깐 길이 있어요. 누가 불을 피워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금발이에요. 길고 허름한 갈색 드레스를 입고 샌들을 신었어요. 25살이에요. 딸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클리스트라. 이 아이는 레이첼이에요. 여긴 너무 더워요. 레이첼은 현재 캐서린의 조카딸로 둘은 매우 친밀한 사이다. 나는 경악했다. 뱃속이 불편해지면서 추위가 느껴졌다. 캐서린이 이야기한 영상들은 너무도 뚜렷했다. 그 설명에는 막힘이 없었다. 인명, 연대, 입고 있는 옷, 나무. 모든 것이 더없이 생생했다. 도대체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딸이었던 아이가 어떻게 지금의 조카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수천 명의 환자를 다루어 오면서 수많은 환자에게 최면요법을 써보았지만 꿈속에서조차 이런 종류의 환상을 맞닥뜨린 적은 없었다. 나는 캐서린에게 좀 더 시간이 흘러 죽음을 맞던 순간을 기억해보라고 했다. 나는 이토록 뚜렷한 환상 속에 있는 환자의 면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지만 캐서린이 겪고 있는 증상들의 배후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들을 찾아가는 길목에 있었던 것이다. 특히 죽음의 순간을 둘러싼 사건들이 중요할 수가 있었다. 홍수인지 조수인지가 마을을 뒤덮고 있었다. 커다란 물살에 나무들이 쓰러지고 있어요. 달아날 곳이 없어요. 추워요. 물이 차가워요.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꼭 안고 있어야 해요. 물이 차올라와요. 숨이 막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물이 짜서 삼킬 수가 없어요. 아이가 팔에서 떨어졌어요. 캐서린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몸이 축 늘어지더니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구름이 보여요. 내 옆에 아이가 있어요. 마을 사람들도 보여요. 오빠도 있어요.
캐서린은 쉬고 있었다. 삶이 끝난 것이다. 캐서린은 여전히 깊은 최면 상태에 있었다. 나는 전율했다. 전생? 환생? 나의 임상적인 경험은 캐서린이 이런 환상을 꾸며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생각, 그 표현, 정황에 대한 세세한 묘사, 모든 것이 캐서린의 일상적 의식 상태와는 달랐다. 정신의학에 관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머릿속을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캐서린의 정신의학적 상태나 인격 구조를 가지고는 지금의 사태를 설명할 수 없었다. 정신분열증? 아니다. 캐서린은 결코 인식이나 사고장애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캐서린은 깨어있는 동안에 환청이나 환시를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와 유사한 분열증적 증상을 보인 적도 없었다. 망상에 빠진 적도 없었으며 현실 감각을 잃은 적도 없었다. 다상성 인격이나 분리성 성격도 아니었다. 오직 한 명의 캐서린이 존재했고 캐서린의 일상적 의식은 그 사실을 온전히 알고 있었다. 사회 일탈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경향도 없었다. 캐서린은 배우가 아니었다. 마약이나 환각제 따위를 복용한 적도 없었다. 술은 거의 마시지도 못했다. 캐서린이 최면 상태에서 겪은 생생하고도 직접적인 사건들을 설명해 줄 만한 신경학적 혹은 심리학적 질환도 없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기억 활동의 일종이었다는 결론인데 도대체 이런 기억들은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란 말인가? 환생과 전생에 대한 기억이라는 아는 것이라곤 거의 없는 낯선 대상과 맞닥뜨린 나는 배짱이 생겼다. 있을 수 없어. 과학으로 단련된 나의 마음이 저항했다. 하지만 일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그 현상을 설명할 수도 없었지만 실제를 부정할 수도 없었다. 계속하세요. 다른 건 기억나는 게 없나요? 나는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 호기심이 일었다. 캐서린은 또 다른 두 생애의 마당에서 기억의 파편을 주워 모으고 있었다. 저는 검은 레이스가 달린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머리에도 검은 레이스를 둘렀어요. 머리는 검은데 흰머리가 섞였어요. 지금은 1756년이에요. 나는 스페인 사람이에요. 이름은 루이사. 56살이에요. 지금 전 춤을 춰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열이 나고 식은땀이 흘러요. 병든 사람이 많아요. 죽어가고 있어요. 의사들은 그게 물 때문이라는 걸 몰라요. 나는 캐서린을 좀 더 뒤의 시간으로 데려갔다.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머리가 아파요. 열이 있어서 눈하고 머리가 아파요. 물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죽어가요. 이런 식으로 캐서린은 최면 상태에서 여러 가지 기억을 끄집어냈다. 캐서린이 고대의 생애에서 지금의 조카를 보았기 때문에 나는 충동적으로 내가 캐서린의 전생에 함께 있었던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만일 그랬다면 내가 담당했던 역할이 궁금했다. 이전에 느리고 진중했던 말투와 달리 이번에는 대답이 즉각 튀어나왔다. 박사님은 제 선생님이에요. 바위턱에 책을 들고 앉아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금장식이 달린 하얀 옷을 입으셨어요. 선생님 이름은 디오게네스예요. 삼각형이나 여러 가지 기호에 대해 설명해주고 계세요. 선생님은 아주 박식하신데 저는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지금은 기원전 1568년이에요. 그리스의 유명한 견유학자 디오게네스가 태어나기 1200년 전쯤의 이야기였다. 디오게네스는 흔한 이름이었다. 첫 사건은 이렇게 끝났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캐서린을 보내고 나서 나는 일주일 남짓 동안 이번 최면 치료 과정을 꼼꼼히 되짚어 보았다. 그것은 당연히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였다. 정상적인 치료 과정에서 나의 집요한 정신분석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난 적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 치료 과정은 거의 정상적이지가 않았다. 게다가 나는 사후의 삶이라든지 환생, 유체이탈, 또 그와 관련된 현상 따위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마침내 나의 논리적인 머리는 모든 것이 캐서린의 환상일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나는 도저히 캐서린의 이야기와 환상적 체험을 증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 희미하게나마 더 깊고 덜 감정적인 생각이 일었다. 마음을 열어라. 생각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진정한 과학은 관찰에서 시작되지 않는가? 캐서린의 기억들은 환상이나 상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 눈이 보는 것, 그리고 다른 모든 감각기관이 느끼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마음을 열어라. 더 많은 자료를 모아라. 또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직도 불안증과 공포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 캐서린에게 다시 최면 상태에 들어가자고 하면 겁을 집어먹지 않을까? 나는 캐서린에게 전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리할 시간을 주자. 나는 다음 주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일주일 뒤에 캐서린이 다시 최면 치료를 받기 위해 진찰실을 찾아왔다. 다행히도 표정이 전에 없이 밝았다. 캐서린은 평생 자신을 괴롭혀오던 물에 대한 공포증이 사라졌다며 기쁜 얼굴로 말했다. 질식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고 했다. 다리가 무너져 내리는 꿈으로 잠을 설치는 일도 없어졌다. 캐서린은 전생의 사건들을 상세하게 기억해내기는 했지만 아직 그것을 삶 속에 자연스럽게 동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었다. 전생이나 환생은 캐서린의 세계관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그 기억들이 너무도 뚜렷하고 풍경과 소리와 냄새가 너무도 생생했으며 자신이 그 일을 겪었다는 느낌이 너무도 강렬하고 직접적이었기에 자신이 틀림없이 실제로 그곳에 있었다고 믿었고 그 진위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 경험은 캐서린을 압도했다. 캐서린은 이 사실이 자신이 받아온 교육과 간직해온 신앙에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다. 그전 일주일 동안 나는 컬럼비아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수강했던 비교 종교학의 교과서들을 다시 훑어보았다. 원래의 구약과 신약에는 분명히 환생에 대한 언급이 실려 있었다. 서기 325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그의 어머니는 신약에 실려있던 환생에 대한 언급을 삭제해버렸다. 서기 55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두 번째로 열렸던 공의회는 이 조치를 승인하고 환생이라는 개념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 개념이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여러 번 부여함으로써 교회의 권위를 약화시킬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분명히 환생에 대한 언급이 실린 성서 원본이 있었다. 초기의 교회 지도자들은 환생이라는 개념을 인정했다. 초기의 영지주의자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성 히에로니무스를 비롯한 여러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에게 전생이 있었으며 후생도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나는 환생을 결코 믿지 않았고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어릴 때 받은 종교적 훈련은 사후 영혼의 존재에 대해 희미하게나마 가르쳐 주었지만 나는 확신하지 못했다.